이론 뽀개기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률행위 부관할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지난 시간에는 법률행위 취소를 봤죠. 취소의 뜻.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두 번째 취소 사유.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취소 사유.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 그죠? 그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인데 민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취소권이 생겼을 때 그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일방적이고 불요식이고, 그죠? 일방적이고 불요식이고 명시묵시 불문 이렇게 되죠.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다만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죠.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고요. 법정 추인이 있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담보 제공, 경계계약,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집행 이렇게 6가지. 그중에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범죄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취소에 관한 내용이죠.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관은 민법 총칙에 있는 부관에 관련된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세요. 한 문제 나오는데 출제되는 지문의 한 7, 80%가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 판례 결론만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조문과 잘 나오는 판례를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부관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식들한테 뭐 사달라고 떼를 쓰면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기말고사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라. 또는 평균 90점을 맞아라.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라. 그럼 사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법률행위 부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25년 36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갑과 을 사이는 상가 건물 증여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그 증여 계약의 효력은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상가 건물 증여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갑이 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증여를 해요. 학원비 하라고 100만 원씩을 증여하는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안 줘도 되죠. 중단을 하게 됩니다. 다달이 학원비 등을 하라고 100만 원씩을 증여하다가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100만 원씩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위에 거는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밑에 거는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을 해요. 자, 세 번째, 갑이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하기로 합니다. 독립해라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과 을 사이 오피스텔 증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을이 성년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갑이 을에게 다달이 100만 원을 증여하되 을이 성년이 되면 중단하기로 해요. 네가 돈 벌어서 써라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는 을이 성년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밑에 거는 을이 성년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다 합치면, 네 개를 다 합치면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하거나 을이 성년이 되면 각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36회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 성년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란 증여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 사실의 좌우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약관, 특약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관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것. 법률 행위의 성립과는 상관없고 법률 행위는 일단 성립이 되어 있고 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할 것. 두 번째, 장래 발생 사실일 것. 세 번째가 당사자가 부과할 것. 이 세 가지가 법률행위 부관의 개념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부관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좀 전에 36개 합격은 합격할지 말지가 불확실하죠.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런 걸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을이 성년이 되는 것, 이건 확실하죠. 을은 반드시 성년이 되잖아요. 살아있다면. 이렇게 반드시 되는 거, 장래 발생에 확실한 거, 이런 걸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 불성취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붙였다. 합격이 조건 성취고요. 불합격이 불성취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죠. 따라서 기한은 불발생이 없습니다. 기한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걸 기한 도래라고 해요. 근데 아직 성년이 안 됐어요. 그럼 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겠죠. 자,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조건과 기한이 각각 아까 어땠어요? 조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행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한도 마찬가지죠.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각각 나눠요. 자, 조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다.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한다. 이걸 해제 조건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또 기한도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시기라고 하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더라. 이걸 종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 부관의 종류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을 정조건과 해제조건, 시기와 종기로 나눈다.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게 부관을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관의 의, 부관의 종류, 그 다음에 부관의 기능에 따라서 또 다시 나눴죠. 조건을 정조건과 해제조건, 기한을 시기와 종기. 자,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조건부터 보면 됩니다. 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게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기말고사에서 평균 60점, 90점 넘어라 이런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90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가 불확실하잖아요. 시험에 붙어라. 불확실하잖아. 이런 게 조건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건이 되려면 당연히 그거를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뭐뭐 해라. 시험에 붙어라. 그러면 사줄게. 시험에 붙어라. 그럼 상가 건물을 줄게. 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 붙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건 그 행위에 동기부여할 뿐 조건이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조건 두 종류가 있었죠. 정조건과 해제조건. 정조건은 뭐였어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 행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판례 하나 기억합니다. A.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동산, 예컨대 포크레인 요거를 36개월 할부로 팔았어요. 할부로 파는데 뭐라고 단서를 붙이냐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요. 이게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도 36개월 렌트하고 난 다음에 렌트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으면 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 완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정지 조건부 매매가 되고요. 이렇게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정조건이 성취가 됐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대표적인 판례 약혼 예물 수수가 있습니다. 약혼 예물 수수는 증여계약이에요. 그쵸? 약혼녀에게 반지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게 되면 반지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반지를 반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증여계약의 효력은 발생했다가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니까 결국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과 구별해야 될 놈들이 있어요. 가짜 조건이라고. 조건이라는 이름은 붙었으나 조건이 아닌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151조 1항, 2항, 3항. 자, 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대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불법하대요. 합쳐서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헤어지면은 증여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니까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헤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중요했다. 줬다가 헤어지면 도로 뺏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헤어지면 도로 뺏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자주 등장하는 판례 지문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1조 2항과 3항이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거를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3항은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불능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성취가 되었거나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가 모르고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규정한 게 2항과 3항이에요. 자, 먼저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경우 기성조건인데 그 기성조건이 정조건인 경우와 그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이미 성취. 차를 사줄게. 정조건. 반대로 차를 주면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라.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성조건이 정조건이거나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자, 기성조건이 정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즉 유효가 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예요. 기정조 기해무. 외우실 수 있죠? 반면에 3항은 불능조건이잖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차를 사줄게. 정조건이죠. 차를 주면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라. 해제 조건이죠. 이런 식으로 불능조건이 정조건인 경우와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는 나눠서, 불능조건이 정조건인 경우에는 잘 보세요. 서쪽에서 뜨면 차를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주면서 서쪽에서 뜨면 돌려받겠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행위로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불정무 불해조. 그래서 151조 2항과 3항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달달달달 암기해 하셔가지고 지문이 출제가 되었을 때 이 암기한 걸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OX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4번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을 붙일 수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란 법률행위 중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암기합니다.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행위,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 어미나 수표를 발행하는, 배서하는 행위, 가단어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예컨대 혼인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단 가족법상행위, 단독행위, 엄수행위 중에서 각각의 예외가 있는데, 즉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단독행위는 좀 기억을 해달라. 단독행위 중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채무면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꿔준 게 있는데 시험에 붙으면 안 받을게.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하다가 내가 죽으면 토지를 을에게 주되 단 을이 시험에 붙는 것을 조건으로 줘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줘요. 이렇게 유증이나 채무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통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은 눈조정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조건부 행위 효력이라고 해서 뭐 간단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갑이 을에게 36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줄게. 또는 갑이 을에게 다달이 100만 원을 학원비로 주되 36회 시험에 합격하면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을이 아직 36회 시험에 합격하기 전 148조, 149조, 150조가 있어요. 먼저 148조가 뭐냐? 조건부 권리 침해하면 안 돼요. 갑이 을에게 다달이 1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시험에 붙기도 전에 100만 원 지급을 중단해버리면 을은 황당하겠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해놓고 을이 시험에 붙기도 전에 갑이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줘버리면 을은 기대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요거는요 기대권 침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기대권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그 다음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생길 이익, 시험에 붙으면은 상가 건물이 생기는 이익, 이거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148조 조문 암기. 그 다음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이 있어요.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는 예를 들어서 36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생기는 권리, 기대권이죠. 갑이 을에게 36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으니까 을이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 미리 확보할 수도 있고 돈 빌리면서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조문만 나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존과 관련해서는 미리 확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갑이 을에게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을은 내가 36회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갑이 상가 건물을 안 주면 안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 상가 건물을 내가 확실하게 가져오고 싶어. 그러니까 미리 확보하고 싶어. 그럼 가등기 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가 뭐냐? 물건 가서 할 거예요. 이렇게 을이 가등기를 해놨다가 가등기 이제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미리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을 합격을 하면 본등기를 해버리면 을은 안전하게 설 거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을은 시험에 붙었을 때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해 줄 수가 있어요. 미리. 뭘 통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그러면 상가 건물은 부동산이죠. 시험에 붙으면 넘겨받으니까 정조건이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 권리.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부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0조 반신의 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만약에 을이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은 상가 건물을 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쨌든 불이익하잖아요. 돈이 나가니까. 반면에 을은 36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이 생기니까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갑은 뛸 듯이 기뻐. 을이 시험에 붙으면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어쨌든 갑은 재산이 줄어들고 불이익, 을은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걸 규율하는 게 150조 1항 이하입니다. 먼저 1항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사자 갑, 을의 시험 합격을 야비하게 방해했어. 을이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었어. 갑이. 그러면 을은 합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합격하면 이익이 되는 을이 그 합격을 야비하게 한 경우 컨닝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역시 조문을 암기하시되 특히 1항의 경우에는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다시 말해서 그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생겼죠.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거냐. 떨어졌는데 합격한 걸로 본단 말이죠. 합격한 걸로 보면 너에게 권리가 생겨요. 당연히 언제 권리가 생기느냐.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판례가 뭐라고 해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갑이 야비하게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하게 되면 을은 합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합격한 것으로 볼 것이냐. 갑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 즉 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라고 추산되는 때 보통 합격자 발표일이 되겠죠. 이렇게 신의측에 반하는 방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때 성취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대로 판례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조건이 성취가 되었어요. 원칙이 장래호입니다. 정조건이 있어요. 36개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조건은 역시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지 조건이든 해지 조건이든 조건이 성취한 때 범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돼요. 즉 장래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정조건이 됐든 해지 조건이 됐든 그 성취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 이 효과를 조건이 성취되기 전후로 소급하게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47조 1항, 2항, 3항이에요. 이것도 역시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암기하자고. 그 다음 입증 책임이라는데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자세히 볼 건데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어떤 법률행위가 그냥 법률행위냐 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냐가 당사자 사이에 다퉈지고 있을 때 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률행위는 그냥 법률행위가 아니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증여는 정조건부 증여여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조금 바꿔 말하면 이 법률행위, 이 증여에는 조건이 붙어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반면에 정지조건부 행위라면, 정조건부 행위라면 그 다음 그 조건이 성취 여부가 다퉈지고 있을 때 위에 거는 정조건부 행위냐 아니냐가 다퉈지고 있는 경우고요. 밑에 거는 정조건부 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때 2번은 정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즉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입증 책임은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고 건너갑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면에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게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고 시기와 종기가 있었죠. 자, 판례 하나 보세요. 각과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자 시기죠. 근데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 이렇게 정했어. 근데 물건을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 요거 확실해요? 확실히 팔아요? 100%? 임대인 갑이 임차인에게 100% 물건을 팔아요? 아니잖아.
팔지 안 팔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이 아닌 거야. 시기는 있지만 종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한 중에는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기도 합니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어떻게 정했냐? 2026년 1월 1일부터 갑 사망시까지 갑 사망 확실하죠? 다만 언젠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2027년 12월 31일 이거 확실하죠? 언젠지까지 확실하지. 확정기한. 갑의 사망 확실하죠? 언젠지가 불확실하죠?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공히 발생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젠지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렇게 나눈 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인데 사실은 이 불확정기한이 정조건하고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자 갑이 집주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인데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을은 전출을 나갔어요. 자 며칠 있다가 임차인이 와서 도대체 보증금 언제 줄 거냐라고 갑을 재촉하니까 갑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직 집이 안 나갔다. 집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집이 임대가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집이 임대가 되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하잖아요. 왜? 임대가 될 수도 있고요. 갑이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증여할 수도 있고. 이 불확실한 거야. 자,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냐? 그럼 큰일 나. 이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조건으로 해버리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되면 반환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사실은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부관에 붙어있는 행위에 있어서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매각 등을 통해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건 불확정기한이라는 거죠. 반대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갑이 현금은 없고 빈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임대를 와서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고 안 되면 못 빌려줘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이건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임대가 되든 안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지만 이건 어때요?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위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 임대가 되지 않으면 안 빌려줘도 돼. 그럼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택이 임대가 되면 돈을 빌려주고 안 되면 안 빌려줘도 돼. 그러면 이건 조건이 되는 거고 임대가 되든 임대가 불가능하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건 기한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2번 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어때요?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도래고 임대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기한도래죠.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의 기한도래고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것도 기한도래다. 그래서 3번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불확정기한이다. 그래서 주택이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도래고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주택을 철거하거나 그래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도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 좀 꼭 좀 기억하시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단 조건과는 달리 기한도래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 있는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한부 행위 효력 자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성년이 되기 전
의뢰 기한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의뢰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는데 이 보존 뭐예요? 미리 확보죠. 보세요.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이 생겨. 부동산이죠. 성년이 되면 생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기한 중에 뭐예요? 시기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부동산에 대해서 시기부 권리를 갖고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미성년인 상태에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성년이 되고 나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존이 됩니다. 자, 기한이 도래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겨요. 언제부터? 도래한 때부터. 종기는 역시 도래한 때부터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장래효죠. 조건과는 달리 소급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도래 여건은 절대로 소급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한의 이익. 예를 들어서 S통신사하고 2년 약정을 했다. 그럼 2년 동안 통신비 할인을 받죠. 이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아직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이자만 내면 돼요. 이런 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이렇게 아직 특히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채무자 등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익,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할부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아직 할부 기간이 남았어. 그럼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다달이 할부금만 납부하면 돼요. 이런 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통신사로부터 2년 동안 통신비 할인 받고 있는 거, 은행에서 36개월 대출 받았을 때 36개월이 될 때까지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자동차 등을 할부로 계약했을 때 할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달이 할부금만 내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의 이익이고,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일단 추정합니다. 조문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조문이 나와.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포기할 수 있어요. 2년 되기 전에 통신사 옮길 수 있죠. 다만 통신사에 이익을 해야지 못해요. 그러니까 2년 약정했다가 옮길 때 위약금 내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기한액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는 못해. 상대방이 이익을 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2년 약정해놓고 중간에 통신사를 옮겨. 통신사 이익을 해야지 못해.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고 통신사 옮겨야 돼. 그게 뭐예요? 위약금이잖아요. 위약금. 그죠? 요렇게 153조 1항 2항이 규정이 있더라. 보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 기한의 이익에서는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한 게 있고요.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법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저당권에서 써먹기 때문에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하게 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문제야. 기한이익 상실 특약. 냉장고로 36개월 할부로 샀는데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 2회 연체하면 전부 청구. 연체하면 전부 청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달이 나눠서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2회 연체했어. 바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2회 연체한 사실 자체로 남은 할부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할부 회사가
청구하면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다. 2회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는 특약을 했다. 그때 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정도가 있다. 하나는 이런 거다. 그 사유가 발생하면 2회 이상 연체하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바로 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할부회사가 요청 안 해도 바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경우. 자, 요거는 2회 이상 연체하는 순간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자가 붙기 시작을 해요. 이런 걸 정조건부 특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2회 이상 연체했다 하더라도 바로 원금 지급길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할부회사가, 카드회사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내놓으세요. 라고 채권자가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런 거를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열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그 두 종류 중에서 당사자가 특별하게 이건 정조건부 특약이다 라고 하지 않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부관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처음 들으셔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파트가 바로 부관입니다. 다만 몇 번 들어보시되 내가 부관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문과 적어도 제가 체크해드린 판례 결론 정도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쭉 지문으로 만들면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 거 꼭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는 틀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틀리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요. 양도 적고 내용은 어려워도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암기해 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 총칙 전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